네, 이게 이제 리키렐루고, 네, 이게 이제 이렐루고요. 익스포넨셜 리니어 유닛. 그다음에 리키렐루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0으로 이제 다 신호를 완전히 싹 다 죽였었는데 우리가 리키렐루는 마이너스인 신호들을 네, 뭐 마이너스 한 5쯤으로 넘어왔다. 그럼 얘는 렐루면 0인데 얘는 뭐 한 0.01쯤 곱해갖고 한 0.05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정보를. 네, 이거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레디언트를 얘네들한테도 좀 뭔가 흘려주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럼 사실 뭐 그레디언트를 다 흘려주려면 그냥 이거 리니어 쓰죠 뭐. 네. 이렇게 따지면 뭐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난리니어러티를 우리가 좀 뭐 해주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은 부분은 뭔가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어떤 신호로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코어를 디텍트하고자 할 때 뭐 마이너스 10만큼 고양이 코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다 양수의 형태로만 이제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구성한 어떤 그런 취지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한다는 건 그런 그레디언트가 이제 많이 죽으니까 이제 그걸 좀 보완하고 이렇게 했으나 이게 좀 마이너스가 한 100만쯤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는 0.01을 곱해도 한 마이너스 한 만쯤에 해당하는 신호가 이제 가겠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값이 이제 그 큰 애들은 뭔가 역시 이게 어쨌건 이 기울기가 있긴 하나 비례해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좀 우리가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100만이 나왔든 마이너스 1000만이 나왔든 거의 같은 값으로 같은 값의 마이너스를 다음번에 넘겨주자. 그런 게 이제 그 이렐로의 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노이즈 좀 더 로버스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오케이. 최적의 필터 개수는 뭐 적당히 정해요. 네. 네, 적당히 정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한 레이어의 노드 그러니까 컴브 필터의 개수를 증가를 시킬 거냐, 아니면 이 레이어들을 좀 더 많이 쌓을 거냐. 뭐 이 두 가지 하여튼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고 뭐 생각 없이 하면 뭐 둘 다 크게 하면 뭐 제일 좋겠죠. 근데 뭐 그러면 뭐 하이 베리언스니 뭐 오버피팅이니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적당한 사이즈의 모델에서는 이게 컴브 필터를 늘릴 거냐, 옆으로 더 많이 쌓을 거냐, 이런 좀 뭐 또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필터들을 그러니까 레이어들을 좀 더 많이 쌓는 것이 좀 더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필터 한 레이어 내에서의 필터 개수는 뭐 많으면 좋은데 근데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늘리는데 막 열을 올리지는 사실 않아요. 네, 그게 그래서 뭐 적당히 뭐 한 32개, 뭐 64개, 뭐 이해 배수가 좀 좋아요. 이해 배수들이 왜 좋냐면 그때 얘기했었나요? 메모리에 잘 이렇게 피팅이 잘 돼요. 메모리는 항상 단위가 이해 배수 개수만큼으로 메모리의 그 위스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에 속속속 잘 이렇게 쏙쏙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잘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이해 배수들이 뭔가 하여튼 다 좋아요. 네, 그래서 뭐 64개, 뭐 128개, 뭐 256개 이 정도 필터 개수를 쓰고 뭐 하여튼 나도 뭐 이 최근 동향은 또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아갖고 내가 하는 말이 조금 아웃데이트 된 걸 수도 있지만 뭐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512 개수도 잘 많이 없는 것 같긴 하고 뭐 한 256개 맥스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어는 그래도 많이 늘려요. 뭐 몇십, 몇백, 몇천으로 가요. 레이어는. 그 다음엔 저기 필터 개수를 늘리는데 한 레이어 내에서 필터 개수를 늘리는데 열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로어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엣지들을 이제 디텍트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복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컨볼루션은 로테이션에 인베런트 한가요? 아니면 로테이션에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고양이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회전된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디텍트를 하는 그 네, 우리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딱 이 정면 고양이만 디텍트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회전이 된다. 그럼 이거는 디텍트 할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결국은 시험 문제는 내가 내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내 로직을 약간 좀 네, 따라와주는. 네. 아니 뭐 이런 회전, 네. 회전에 인베리언트 한가요? 아니면 안 하나요? 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뭐 이런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염이 이렇게 팔자 수염 이게 수염이 아니라 눈썹이 이렇게 뭐 팔자 눈썹이 있다 그러면은 요 방향 앵글의 엣지 디텍터, 요 앵글의 엣지 디텍터 요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 두 개를 그 다음 레이어에서 조합을 해서 마치 엔드 연산처럼 하면은 요걸 얘는 수염이 이제 팔자 수염이 이제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구나를 디텍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고양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하게.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 컴브 필터만 만들었는데 이 엣지 디텍터는 당연히 각도 돌아간 거는 뭐 디텍트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간 각도를 디텍트할 수 있는 컴브 필터가 세 번째, 네 번째 필터가 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뭐 디텍트를 못해요. 근데 이제 위치는 디텍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치상에 여기에 있었든 여기에 있었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그 패턴을 찾는 거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결국은 맥스 풀링 되면서 그 정보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그게 저 뒤쪽으로 가면서 어디였는지는 뭐 점점 내가 정보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큰 영역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근사화를 시키지만 결국에는 이게 있었다라는 정보는 계속 살려서 보내주자라는 게 맥스 풀링의 또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에는 인베리언트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서로 다른 각도들을 다 디텍트를 할 수 있는 엣지들을 우리가 엣지들을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컴브 필터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초반에 픽셀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 봐야 뭐 선형 모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 봐야 결국은 뭐 이런 엣지나 뭐 이런 뭐 선이나 뭐 이런 거밖에 못해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피처들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축약된 정보들 아니면 우리가 추출된 좀 더 유의미해진 정보들을 또 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어차피 재료가 뭐 이렇게 좀 어차피 재료가 좀 약간 후진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추출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도 디텍터 이런 어떤 엣지 디텍터로 한다 그러면 뭐 필터를 10개를 쓰겠다. 그러면 뭐 그냥 아이디얼리는 0도, 36도, 뭐 72도 요 각도들을 디텍트하는 필터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한 100개 쓰겠다. 그럼 뭐 한 3.6도 각도의 차이를 보이는 필터들 그냥 더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각도의 이제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 하니까 뭐 모든 각도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디텍트를 하면은 당연히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어떤 뭐 엣지들 뭐 서로 다른 엣지들 그 패턴들 뭐 많이 뽑으려고 해봐야 뭐 사실 뭐 1000개를 뽑든 뭐 100개를 뽑든 약간은 거기서 거기 뭐 이런 하이어 레이어에서는 이게 로테이션의 정의가 좀 약간 조금 거시기해지는데 근데 이제 하이어 레이어에서도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이어 레이어에서 뭐 예를 들면 이거가 이렇게 디텍트가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사진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 엣지를 쓰면 뭐 엣지 디텍 여기에 이제 딱 밝게 불이 딱 들어오겠죠. 하일리 액티베이트가 되고 그 다음엔 두 번째 장의 사진에서는 이 필터는 이제 요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좀 내가 참 미술을 잘 못하는데 뭐 하여튼 요 자리 바로 이 오른쪽 자리에 하일리 액티베이트 된 게 이 필터에 의해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쨌건 이 뎁스들의 방향들을 가지고 그 필터를 또 하면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필터가 이렇게 걸리면 이 입체가 어렵네. 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팔자 같은 게 이렇게 딱 양옆으로 나타났다. 그럼 요걸 디텍트를 하는 그 다음 레이어에서 필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뭐 필터 사이즈가 뭐 3x3 그러면은 약간 여기 1, 이렇게 양옆으로 수평으로 나타났을 때를 이걸 디텍트를 하겠죠. 그죠? 근데 약간 이 수염이 또 이렇게 대각선 하나 밑으로 삐딱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 필터로는 또 디텍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엣지와 이 엣지가 양옆으로 수평으로 딱 인접해 있을 때를 디텍트를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돼 있다. 그거는 필터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1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약간 삐딱한 이거를 또 디텍트를 하겠죠. 물론 이게 로테이션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약간 이걸 평행이동처럼 설명을 한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뭐 대충 개념은 알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뒤쪽에서도 원칙적으로 아니면 이런 로테이션에는 인베리언트 하지 못해요. 그 초반에 레이어에서는 좀 엣지나 그런 기본적인 걸 검출하는 거는 데이터가 좀 이미지라는 전제하에 여러 곳에서 다 공통적인 초반에 공통적으로
쓰이지. 네, 맞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 뭐 C410 뭐 아니면은 뭐 이미지넷 아니면은 내가 찍은 사진들 그거 가지고 이제 각자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다 CNN을 트레인을 해요.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내 사진을 가지고 뭐 내 친구냐 아니냐를 디텍트를 하겠다. 아니면 쟤는 뭐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디텍트를 하겠다. 각각 데이터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달라요. 네. 그런 식으로 CNN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초반 레이어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미지에서 우리가 뭐 두루두루 쓰일 법한 유의미한 피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엣지라든가 뭐 어떤 쉐입 측면에서는 아 저기 동그라미가 있구나 저기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멀리서 저기 사람이 보이네 뭐 예를 들면 무인도에 저기 사람을 발견하고 반갑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느냐 어선풀에 뭐 동그라미가 보여서 얼굴 같고 뭐 이렇게 길쭉하게 뭔가 뭐 몸도 있고 팔도 있고 이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이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형상, 뭐 동그라미 뭐 이런 거, 뭐 그 또 로어에서 레벨에서는 그런 엣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여러 이런 이미지를 다루는 대부분의 태스크들에서 초반에 공통적으로 이제 추출이 되는 피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피처들이 결론적으로는 공통적인 피처들이 학습이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파인 튜닝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CNN 같은 경우 특히 뭐 워드 임베딩, 뭐 텍스트 쪽에서의 워드 임베딩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유의미한 정보들을 어차피 다른 비슷한 태스크,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보기도 힘들 수 있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미지를 다루는 태스크들에서 이제 학습이 된 뭔가 누가 이제 학습시켜 놓은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거의 로어 레이어를 내가 살짝 갖고 와서 내 모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초반에 이제 추출되는 피처들은 어차피 쟤나 나나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저쪽에 있는 초반 레이어를 이렇게 훅 이렇게 학습이 이미 다 돼버린 모델 구조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모델 구조 내에서 그 컴브 필터의 코에피션트들까지 싹 다 학습이 돼갖고 고정이 싹 다 돼버린 그 모델의 그 로어 레이어들을 일단은 갖고 와요 나한테. 그래서 그 위쪽의 레이어들만을 이제 내가 구성을 해서 실제로 학습도 그 위쪽에만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파인 튜닝이니 뭐 트랜스퍼 러닝이니 뭐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이니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쪽에 있는 뭔가 저쪽에서 배운 지식들을 이렇게 뭔가 전파를 해주겠다. 이렇게 뭐 전수를 해갖고 내가 그 지식을 뭔가 활용을 하겠다. 이게 이제 트랜스퍼링 한다 해갖고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선 학습된 모델. 그러니까 이미 누가 여기서 해놓은 그 모델을 이제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말은 또 역시 뒤쪽에서도 다 나오겠지만 파인 튜닝이라는 말은 튜닝, 말 그대로 튜닝인데 이제 파인, 그러니까 세세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로어 레이어를 갖고 와요. 근데 저쪽에 있는 패턴들은 약간 각도들이 대충 뭐좀 각도들을 얘가 디텍트를 한 거는 대충은 맞는데 그 엣지들을 디텍트한 건 맞는데 나는 예를 들면 조금은 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약간 이런 엣지들이 위주로 내 이미지에 나타났는데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사진은 보통 이 각도로 좀 셀카를 많이 찍는다 그럼 뭐 이 엣지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근데 제가 자기 셀카로 한 건 이렇게 했으면 이 엣지들이 많이 위주로 학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하냐 하면 갖고는 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데이터나 우리의 태스크에 가장 옵티멀한 어떤 그 피처 추출기냐? 조금 그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얼추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래 레이어는 저쪽에서 갖고 오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싹 다 고정을 시켜갖고 붙박이로 여기는 전혀 학습을 안 시키고 그 위에만 내가 학습을 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고요. 이 밑에도 내가 좀 수정을 내가 하겠다. 커스터마이즈를 약간은 하겠다. 이걸 완전 송두리째 내가 바꾸는 거는 좀 뭐 가져오는 의미가 없죠. 그럴 거면 뭐 그냥 처음부터 새로 내가 랜덤한 이니셜라이제이션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면 이 갖고 온 부분은 러닝 레이스를 우리는 러닝 레이스는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똑같은 러닝 레이스를 적용을 하는 게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의 일반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위쪽은 러닝 레이스를 한 0.0001쯤을 주고 이 위쪽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는 얘네들은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확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작하면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러닝 레이스는 한 0.1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위쪽은 같은 양의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됐어도 이 밑쪽에 있는 부분들은 업데이트되는 양이 훨씬 더 적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조금만 바꾸겠다. 그래서 파인이에요. 뭐 좋다가 아니라 이제 뭐 세부 조절.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좀 레이어드를 더 쌓는데 좀 사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조금 트렌드인 셈이고, 뭐 한 레이어 내에서는 그 필터를 늘리는 거는 좀 뭐 좀 그렇게까지 많이 사람들이 그걸 하진 않고요. 근데 또 약간 그 영구적으로는 이제 그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압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네, 뭐 이야기를 조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압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델을 내가 크게 만들어놔요. 크게. 그러니까 뭐 한 레이어도 한 100개쯤 쓰고 충분히 내가 뭔가 쓰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투자를 해갖고 잘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큰 네트워크로 뭐 레귤러라이제이션만 잘 하면 사실 파라미터들이 많아도, 즉 그러니까 2차 함수를 피팅할 때에 2차 함수를 피팅할 때 우리가 10차 함수로 우리 모델을 설정을 하면 그게 뭐 항상 큰일 날 일이냐. 즉 이제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서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들은 뭐 대충 뭐 이거 뭐 앤드류 강의에서도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충 보면 한 2차 함수쯤 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2차식으로 우리의 모델을 설정해 놓고 그 각각의 개수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를 우리가 이 데이터들에 맞게 학습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이 모델 선정이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결국 뭐 컴브 필터를 몇 개 쓸 거냐 이런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셀렉션 혹은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죠. 혹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네. 근데 이걸 뭐 10차식으로 내가 놔요. 10차식으로.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갖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언시인 데이터가 이쯤에서 딱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오버 에스티메이트 혹은 언더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케이퍼빌리티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가장 일반적인 어떤 경우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10차 함수를 쓰면 이게 꼬불꼬불 많이 하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큰일 날 거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10차 함수 쓰고 거기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적당히 붙여주면 10차 함수에서는 이제 뭐 2차 함수에서 한 번 꼬부라지고 이제 10차 함수에서는 10번 꼬부라질 수가 있죠. 10번 꼬부라지는 거를 내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따라서 꼬부라질 수가 있지만, 레귤러라이제이션 쓰면 이 구불구불거리는 게 좀 이렇게 좀 경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번이 꾸불꾸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은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해지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가 이제 저기 부가적으로 주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죠. 그렇죠? 각 코에피션트들을 뭐 이렇게 또 뭐 L1 레귤러라이제이션,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얘기 또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10차 함수로 딱 놓고 레귤러라이제이션 잘 쓰면 그래도 전혀 우리는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뭐 2차일 때 딱 2차 그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만 해놓고 레귤러라이즈 잘 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하는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제 좀 나중에 보면 결국은 10차를 또 학습을 했어도 이게 뭐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10차로 잘 학습을 해놓고 일단 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동작을 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이게 과연 정말 정답일까? 좀 이걸 더 줄일 수는 없을까? 그걸 약간 사후적으로 줄이는 어떤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컨브로 따지면 각 레이어들의 필터 개수를 뭐 한 100개씩, 100개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충분히 쓰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처음 레이어에서 100개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0개가 뭐 그 각도들을 뭐 저기 360도를 100등분 해갖고 그렇게 잘 학습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 데이터의 패턴들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각 엣지의 각도들이 사실 뭐 한 10개의 서로 다른 각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 모델은 많은 경우 이제 10개의 서로 다른 그런 유의미한 피처 추출하는 컴브 필터를 만들되 90개의 필터는 약간은 중복된 필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필터들을 잘 쳐다보면 이놈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필터들이 서로 뭔가 다르면 이거는 뭔가 얘가 좀 나름대로 하나하나를 좀 잘 썼구나. 한 장 한 장의 얘가 가진 카드들을 잘 써서 뭔가 각각이 서로 다른 어떤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해놨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걸 주면 얘가 이제 필요한 것보다 많이 주면 이런 중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처리로서 뭔가 중복이 되어 보이는 애를 이렇게 필터를 쓱 빼버리는 거예요. 다 이미 학습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필터를 빼면 어떻게 되죠? 액티베이션이 필터를 빼면 빼면 뺄 수 있겠구나 싶은데 이 빼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10차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10차식에서 예를 들면 개수가 굉장히 작은 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학습이 됐다고 치면 뭐 8차식에 해당하는 그 개수 혹은 코에피션트가 0.0005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걸로 이렇게 나왔다.
그럼 걔는 그냥 벌이나 마나 뭐 사실 무방하잖아요. 그럼 그런 후처리 형태로 해갖고 거기서는 거의 무용지물인 있으나 마나 한 애는 그냥 나중에 후처리로 없애는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없애면 돼요 거기서. 근데 컨브에서도 그렇게 없애볼까를 생각을 하면 뭐 필터 모양을 봤더니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빼버려요. 그러면 그냥 빼는 걸로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인풋에서 필터를 우리가 10개를 100개를 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은 뎁스는 뭐죠? 필터를 100개를 쓰면 뎁스는 네, 뎁스. 필터를 총 100개를 썼다. 3x3 필터를 서로 100개를 써갖고 우리의 한 특정 컨브 레이어를 구성했다. 그러면 뭐 인풋 액티베이션 맵에서 100개 컨브를 쓰면 어쨌건 컨브 하나하나가 사진 한 장씩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100개의 컨브 필터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액티베이션 맵 혹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이 뒤쪽으로 뎁스로 쌓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100장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뎁스는 100이 돼요. 뭐 당연하죠. 근데 하나를 내가 뺐어요. 이 중복되니까. 그러면 액티베이션이 그럼 하나 쪼는 99개 액티베이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뭐 좋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안 맞느냐? 그 다음 레이어에 컨브가 있어요. 그럼 다음 레이어에 컨브 필터 하나가 가지는 뎁스는 인풋 피처 맵의 뎁스랑 똑같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번째 이제 넘겨주려고 하면 여기서 이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번째에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하나하나의 필터들은 뎁스가 100짜리의 필터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요? 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뭔가를 빼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뺄 수 있어요. 그 해당 뎁스 부분의 필터를 뎁스 100짜리에서 3x3 그리고 뎁스가 100짜리 이렇게 필터들 하나하나들을 해서 우리가 그 사진 한 장 뺀 그 사진에 적용되는 그 필터, 그러니까 100개의 뎁스를 가진 필터에서 3x3 그것만 이렇게 또 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아구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돌릴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빼서 그러면 이제 누구를 뺄 거냐?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매번 일일이 이렇게 골라내서 뺄 수도 없고 뭐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제 뺄 거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기준들을 잘 설정을 해서 우리가 잘 설정해 놓은 기준으로 뺐더니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느냐? 성능이 오르더라? 오른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죠. 그렇죠? 뭔가 성능이 약간은 손해를 보는데 어차피 중복된 애를 내가 뺐기 때문에 테스트 단에서의 애큐러시나 뭐 예측 성능은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요. 연구는. 네, 그런 쪽의 연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훅 빼도 이 정확도가 별로 데미지를 안 받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굳이 그런 작은 그러니까 모델을 경량화해서 이제 그거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디에서 쓰이느냐면 이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를 이제 크다랗게 구성을 해놓으면 근데 이제 뭐 이 모바일 폰에다가 어떤 얼굴 인식도 다 이제 뭐 iOS 새로운 버전에도 다 담기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 뭐 배터리도 뭐 하여튼 컴보 하나당 여러분들의 배터리 시간을 더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레이턴시 혹은 컴퓨팅 타임도 또 그만큼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뺀 만큼 굉장히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모바일 쪽에서는 그게 정말 크리티컬해지는 거예요. 배터리 라이프 타임 10시간으로 광고를 하고 싶은데 9시간 50분밖에 안 나오면 컴보 필터 하나 빼면 네. 하다 보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프로젝트에 또 좋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연구들도 그 유명한 곳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시아 벤지오나 이런 쪽의 그룹들에서도 이제 그런 류의 연구들을 꽤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게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주류의 연구 주제인지는 잘은 모르겠긴 하는데 점점 그래도 좀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됐죠? 뭐예요? 뭐예요 이게?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이거 모르지만 이 가위바위보는 사실 좀 이 인공지능으로 이게 좀 사실 좀 우리가 감도 좀 중요한데 아니 진짜 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찍기에 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딥러닝이도 뭐든지 간에 뭔가 배우면서 좀 최대한 좀 깊이까지 좀 배워놔야 혹은 좀 약간 직관적으로 가능한 한 깊숙이까지 이해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해요.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적용해볼까 뭐 그냥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어떤 그냥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안 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해보기 전에 이제 누구는 그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지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한번 해볼까? 막 해보는 거예요. 뭐 한 10시간 날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공부에서 남주나 이런 어떤 망고분별의 진리도 있지만 뭐 공부해두면 뭐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많이 또 세이브를 하고 뭔가 피곤한 그런 것도 좀 덜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가위바위보는 글쎄요 이거는 사실 뭐 그냥 똑같이 랜덤하게 그러니까 다 공평한 확률로 만약에 낸다 그러면 이게 약간 게임 티어리니 이런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 나중에 이제 배우는 그런 쪽이랑도 좀 연결이 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패턴을 내가 잘 봐뒀다가 그 패턴을 내가 역이용해갖고 저 사람을 내가 좀 더 높은 승률로 내가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 취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뭔가 뭐 공격자와 방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가위바위보는 뭐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어쨌건 근데 저놈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얘가 내 패턴을 자꾸 간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쟤는 취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전략은 뭘까요? 가위바위보 뭐 랜덤하게 그냥 내는 거예요. 나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쟤는 항상 보니까 주먹을 내고 그 다음에는 뭐 항상 보재기를 내더라. 이 패턴을 내가 딱 캐치를 했어요. 저놈 주먹 내네. 그럼 다음엔 무조건 보재기 확률이 50%가 넘어. 이걸 딱 캐치하면 뭐 그러면 얘가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purely uniformly random한 디스트리뷰션을 얘가 따르도록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제 패턴을 전혀 간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래도 이제 좀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 요소가 조금 약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 머신러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내가 뭐 어떤 패턴을 간파를 할 수 없다. 이게 사실 어떤 개념이랑 이어지느냐? 어떤 개념이랑 이어지죠? 이제 이게 정보 이론에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랑 이어져요. 저놈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게 엔트로피거든요. 엔트로피라는 게 약간은 이게 뭐 CS나 아니면 시그널 프로세싱 쪽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신호 처리, 뭐 통신, 뭐 이렇게 무선 통신 이럴 때도 다 그런 정보 이론, 뭐 엔트로피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엔트로피나 이런 정보 이론이나 이런 개념들이 또 이런 물리 쪽에서도 이제 나와요. 양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은 뭐 그런 거 이제 전자 현미경 뭐 그게 전자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전자로 뭔가 딴 거를 보는 건지 나는 하여튼 모르겠긴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분자 레벨, 원자 레벨, 전자 레벨 뭐 이런 데들을 내가 보려고 하면 뭐 빛도 이렇게 어떤 좀 약간은 뭐 질량이 조금 있는 뭐 이렇게 광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본다는 거는 빛 알갱이가 여기에 딱 가서 딱 맞고 내 눈에 이제 돌아오면 내 눈을 그 어떤 질량 덩어리가 내 눈에 어떤 센서를 탁 때리면 내가 저기에 뭔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자나 뭐 분자나 원자나 이런 건 너무 작아갖고 너무 가벼워서 광자가 갖고 있는 무게가 뭐 0.00001g 갖고 얘가 부딪혀도 얘는 그냥 꼼짝도 안 하는데 딱 부딪히면 얘가 부딪힌 것 때문에 이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데 얘는 실제로 그 시점에는 이미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러면 딴 데로 가 있는 게 내가 이렇게 부딪히면 얘는 항상 뭔가 오른쪽으로 가더라. 뭔가 얘가 동글동글하지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면이 좀 있어요. 면이 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항상 얘는 부딪히면 얘는 항상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내가 예상을 할 때 얘가 어디 있는지 내가 불확실하긴 하나 이 오른쪽에 있구나. 내가 본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이런 좀 약간 패턴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그런 정보 이론이니 그리고 또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거의 양을 우리가 또 엔트로피라고 해요. 언설튼티의 양을 또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로 다시 돌아가서 얘는 그 패턴을 전혀 없이 퓨얼리 랜덤하게 하면 얘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을 때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uncertainty equal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가 가장 높을 때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때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가 항상 이쪽으로 튀더라. 그러면 엔트로피, 정량적인 그 엔트로피를 재보면
어디로 튈지 모를 때 그런 어떤 가장 월스트 케이스의 최대 엔트로피에 비해 좀 작은 엔트로피 값으로 계산이 돼요. 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도 뭐 이게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약간은 이제 우리 강의들을 아마 이제 내가 링크를 보냈죠. 그래서 다 이제 녹화를 해갖고 우리가 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 한번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듯이 평균 및 분산으로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그래서 난리니어 유닛의 인풋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항상 레인지를 그 0 근처로 해서 그 가장 그 난리니어 유닛이 좀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몰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원하면 그거를 다시 얘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평행이동 및 얘네들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거를 또 이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게 이제 배치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웨이트가 0일 때는 모든 뉴런이 같은 값을 가지. 이거는 잠시만요. 질문이 그러니까 뭐 뉴런들을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모두 다 0이 되면은 뭐 나오는 값은 아웃풋 값은 모두 다 바이어스 값만큼이 나오죠. 0이 나오는 건 아니고 리니어 레이어를 따지면 바이어스 값만큼이 나오고 네 그리고 요 노드들 하나하나가 각기 다 다른 바이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x, y, z 그러면 얘는 뭔가 이 x, y, z라 그러면 얘 하나하나마다 다 바이어스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다 초기 값이 0이고 0으로 돼 있다. 근데 바이어스까지 0이다 그러면 여기는 항상 0이 나오고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다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이어스가 이제 서로 다르다 그러면 뭐 그 바이어스만큼에 해당하는 항상 상수 벡터들이 나오겠죠.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데이터들을 뭐 고양이 사진, 뭐 여기 뭐 강아지 사진 이런 걸 넣었을 때 여기서 뭔가 서로 다른 표현, 서로 다른 어떤 아웃풋들이 나와야 그 차이를 뭔가 나중에 가서는 좀 이렇게 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여기 인풋에서는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넣었음에도 모두 다 0으로 초기화하면 여기서는 다 동일한 표현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뭐 두 개 서로 다른 걸 했는데 여기다 다 같은 표현을 가진다라고 하면 걔를 구별을 뒤쪽에서 할 리 만무하죠. 네, 그 다음엔 46. 이거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가장 위에 있는 질문이 팬인, 팬아웃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되는데 이제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뭐 노드가 처음에 인풋 노드가 3개가 있고 아웃풋 노드가 뭐 한 4개가 있고 그 다음엔 또 한 2개가 있고 또 뭐 한 3개로 또 벌어지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인풋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100장의 사진을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는다 그러면 요 각각의 3개의 노드들에서 요 100장이 가지는 서로 다른 값들이 있겠죠. 그러면 100장마다 가지는 3디멘셔널 레프레젠테이션 즉 뭐 예를 들면 3x100 뭐 이런 식의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100장의 사진이 그럼 여기에 도달했을 때 가지는 서로 다른 4디멘셔널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 4x100 이게 여기에 표현 형들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요거 그죠? 그러면 얘네 숫자들을 다 그냥 해쳐 모여를 해갖고 얘네들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가지는 3디멘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총 3000개의 데이터를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선 또 4000개 데이터를 여기에서 나타난 발견된 그래서 그것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그게 레이어를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0에 다 쏠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 그림의 아이디어가 되고요. 0에 쏠린다. 0에 쏠린다. 그 이제 배치놈도 그렇지만 난리니어 유닛들이 가장 센서티브한 영역이 0이죠. 그죠? 뭐 그렇게 만들어놨죠 우리가 0에서 가장 좀 이렇게 센서티브하게 반응하도록 난리니어를 유닛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베리언스까지 왜 우리가 1로 이제 맞추나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스테이지 1 단계에서 왜 베리언스까지 1로 맞출까요?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을 때나 아니면 굉장히 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균은 0인데 베리언스가 한 만쯤 돼요. 그럼 평균적으로 그냥 뭐 좀 그거지만 플러스 만이나 혹은 마이너스 만 정도의 숫자가 발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평균이 0이나 분산이 만이라는 뜻은 표준 편차가 만이라는 뜻은. 그러면 결국은 평균은 0이나 이 0 근처에서 데이터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뭐 난리니어 유닛에서 결국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데이터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영어로 굳이 맞춰줘도 뭐 실제로 발견되는 데이터는 결국은 이런 세츄레이티드 되는 영역으로 가니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베리언스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리언스가 0.00001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난리니어 유닛 입장에서 보기에 그냥 다 0인 거예요, 그냥. 그 유의미한 어떤 차이들이 사실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너무 작지도 않게 크지도 않게 그래서 적당히 한 뭐 이쯤의 영역의 분포화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0의 근처로 맞추어지긴 하나 이게 베리언스가 점차로 작아진다는 뜻이 돼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베리언스가 한 1쯤 이게 뭐 베리언스가 1인지 모르지만 한 대충 이 정도의 데이터들이 분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레이어 지나면 이 베리언스가 너무너무 작아져서 지금 이야기했던 뭐 난리니어 유닛 그런 펑션 입장에서 보기에 뭐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그 어떤 이 전에서는 그래도 뭐 한 0.3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서로 다른 값이 이 다음 레이어로 가면 0.000003 정도의 차이만을 가지는 굉장히 좀 미미한 차이를 가지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안 좋겠죠. 구분을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리언스를 레이어를 지남에 따라서 또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적절한 이렇게 좀 두께를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주고자 그런 어떤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좀 케어풀리 설계된 이니셜라이제이션들이 여기서 나오는 무슨 뭐 하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해인지 허인지 뭐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뭐 팬인의 나누기 2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들이 바로 이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이 요 fan in, fan out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좀 세세하게 막 좀 뭐 증명이니 아니면 수식을 따라가면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약간 뭐 나도 지금 잘 못하겠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뭐 다 뭐 좀 약간 유도 비슷하게 다 해놔갖고 자 이게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이게 합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딱 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식 쓰면 되고 그것조차 다 파라미터화 돼 있어갖고 뭐 아마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뭐 해 아니면 뭐 합의에 뭐 이런 거 쓰면 그냥 그거대로 아마 다 노드 수들에 맞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될 거예요.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fan in, fan out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fan in, fan out.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뭔가 그러니까 물 수도관 같은 걸 생각하면 수도관이 이쪽은 되게 파이프가 되게 얇아요. 그 다음에 파이프가 어떤 형태로 뭐 좀 이렇게 좀 파이프가 이렇게 좀 두꺼워졌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 이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물이 유입되는 양이 있고 유출되는 양이 있잖아요. 바로 이 개념이 fan in과 fan out이에요. 뭔가 이제 팬을 틀어놨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수평에 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안 흐르고 뭔가 팔랑개비를 이렇게 흘려줘야 뭐 공기나 아니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선풍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 때 유입을 어느 정도로 시켜줄지를 조절하는 선풍기가 있고 유출을 얼마로 시켜줄지를 이렇게 펌프 형태로서의 그런 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유입량을 나타내는 팬인, 팬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그래서 관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팔랑개비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고 이쪽에서는 좀 얕게 돌고 있어요. 쫙 좀 천천히 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다 적체가 되겠죠. 이거 안 좋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작게 돌고 있는데 여기서 좀 확 하면 사실 여기서 쭉쭉 빼주려고 해도 빼줄 수 있는 그 양이 부족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밸런스가 맞게 선풍기의 속도나 이런 물의 유입량 및 유출량이 거의 같아지도록 평형 상태에 이르도록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직관은 그거예요. 딱 그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약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뭔가 잘 해놨어요. 잘 해놔서 이 뭔가 탄H나 뭐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는 제로 센터드가 아니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탄H를 써고 일단은 제로 센터드로 뭔가 해나갔고 그 다음엔 앞단에서 그래도 뭔가 이니셜라이즈를 해갖고 내가 얼추 여기까지는 얘네들 하나하나가
대충 평균이 0이고 탄 H가 뭐 평균이 0일 테니까 표준 편차가 1인 애들로 이제 잘 내가 만들어놨어요. 이런 하나하나들. 네. 그러면 결국은 아웃풋이 내가 예를 들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아웃풋이 두 개가 있으면 결국은 이거 여기에 물론 바이어스가 이제 1에서 바이어스가 또 가겠죠. 그러면 이 웨이트들이 대충 어떻게 되어야 얘에서 나온 값도 적당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3개였죠. 한 6개가 있어요. 2배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어쨌건 배치놈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런 것들이 다 노드별로 일어나요. 노드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0,1제곱 뭐 이런 식으로의 평균과 분산을 다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한 노드에서 나타나는 값들도 평균은 0이고 뭐 분산이 1인 이런 정도로 내가 유지를 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자 여기서 쓰이는 이건 동그라미 0이 아니라 이거는 그 코에피션트들이죠.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코에피션트들. 근데 우리는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것이냐. 이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합의에 뭐 이런 애들이 한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대충 뭐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값이 그러니까 스퀘어드 밸류들이 한 평균적으로 1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오는 거죠. 1 혹은 마이너스 1 정도의 값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데 합쳐서 이 바이어스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개만 생각하면 요 세 개를 해서 여기서 적당히 요 값이 역시 평균적인 그 어떤 절대값이 1 정도가 나오도록 하려면 요 값이 가져야 되는 평균적인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한 3분의 1쯤이 되겠죠. 3분의 1.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1짜리의 값을 3개를 합했을 때 역시 평균적으로 1 정도가 나오려면 이 코에피션트들 여기서 곱해지는 값들은 이 값들을 3분의 1식으로 다운을 시켜준 다음에 저쪽에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팬인 팬아웃의 약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팬인 이쪽에서 뭔가 다 일식을 맞춰주긴 했지만 이 개수가 많으면 이것들의 이제 따라서 이것들의 디펜던트하게 여기서는 총 6개짜리의 평균적인 1 정도의 크기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코에피션트들은 한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에도 여기서의 값들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반 정도의 값이 되도록 뭔가 분산 표준 편차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노드 개수에 반비례하도록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혹은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 뭐 둘 중에 뭐가 되는 거지만 그렇게 좀 반비례하도록 우리가 그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값의 평균적인 크기를 조절해 줘야 된다. 그래서 팬인으로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팬인이 뭐냐? 팬인이 바로 인풋의 노드수예요. 인풋의 노드수. 인풋의 노드수가 이제 팬인이고요. 네, 그 다음에 팬 아웃은 또 이게 뭐냐면 나도 좀 약간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팬 아웃 요 하나하나를 0에서 1 사이로 이제 좀 맞춰 주도록 했으면 이제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인풋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음 레이어에서의 여기서 나타나는 아웃풋이 이 다음 레이어에 또 인풋으로 또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번째의 아웃풋에서의 값들의 어떤 크기, 평균적인 크기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약간 뭐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나가는 값이 결국은 이게 많이 생성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뒤쪽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따라서 파라미터들을 또 팬인 만큼을 또 다운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이 팬 아웃이라고 하는 요소는 뭔가 이렇게 그 팬 아웃도 같이 이제 고려가 되는 형태로 그런 합의에 혹은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나가는 애들 그리고 들어오는 애들 그래서 들어오는 애들은 일단 재료가 많은 거니까 그만큼을 다운 시켜주고 그다음에 나가는 애들은 그럼 뭐 나가는 거는 왜 비례해서 뭔가 해야 되나? 뭐 비례하죠. 팬아웃은 결국은 나가는 애들의 노드 개수거든요. 그걸 팬아웃이라고 불러요. 이게 선풍기 밖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애고 그 두 개의 어떤 비율로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의 그 값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총 여기가 6개다. 여기가 3개다. 그럼 6, 3, 18 총 18개의 값들을 우리가
어떤 동일한 분포에서 이제 랜덤 샘플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때 베리언스를 fan in, fan out의 이 두 개의 관계로서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런 fan in 요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는 아마 뭐 분산을 표준 편차로 이렇게 뭔가 변환시킬 때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 페이퍼를 읽어보면 그 이제 여기서의 이제 요 노드들에서의 어떤 요 노드들에서의 이제 확률 분포가 모일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뭐 평균은 0이고 분산이 뭐 1이라고 할 때에 이때는 또 이렇게 그 다음 번째까지의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이 파라미터들은 어떤 값이 되어야 이게 그런 좀 유도 과정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엔 그 하비에와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제 나누기 2인가만 있죠, 차이가.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하비에 비해 이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뭔가 이제 팬 아웃에 뭔가 팬 인의 나누기인가 뭐 하여튼 뭐 나누기 2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리고 2는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가 액티베이션을 이제 렐루를 쓰게 되면 여기서 뭔가 내가 렐루를 통과하기 직전의 값은 내가 분산을 1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 말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뭐 플러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정도로 값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만큼 렐루를 거치면 이만큼의 반을 내가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0이라는 값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렐루를 통과를 하게 되면 분산이 이제 반으로 준다. 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누기 2인가 뭐 그게 이런 렐루를 통과하면서 이제 분산이 반이 되는 뭐 그런 효과를 이제 컴펜세이트 해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가 이제 다시 또 2가 추가로 도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런 하비엔이 뭐 이런 하이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의 스토리가 뭐였냐 하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보통은요. 각 레이어들에 있는 그 리니어 레이어들 혹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각 레이어들의 이 코에피션트들을 그냥 다 동일한 디스트리뷰션 혹은 동일한 어떤 평균적인 크기를 가지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다 이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뒤로 가면 갈수록 0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랜덤 샘플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공통적인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이거는 좀 너무 뒤로 갈수록 좀 너무 작아지니까 좀 그 베리언스를 좀 늘려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뒤쪽에 가서도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공통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똑같은 베리언스를 가지는 애들로 모든 레이어들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다 그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키우면 이게 확 이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프가 어디 있느냐? 이 끝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됐다가 조금만 키우면 이게 이렇게 더 넓어지다가 결국 이렇게 세츄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세츄레이트라는 말은 이제 그 크기상으로 보면 점차로 그러니까 뭔가 팽창이 돼가면서 이것도 또 이제 0을 근처로 해서 이런 어떤 부드러운 이런 이제 그 센서티브한 영역에 맞춰주는 그 해당 그 영역의 그 레인지의 값들로 유지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각 레이어들마다 유입량, 유출량을 그때그때 그 유입량, 유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서 보면 뭐 6개짜리를 3개를 4개로 갈 때요. 4개를 또 2개로 보낼 때 이 각각의 유입, 유출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그때 레이어들마다 그 서로 다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그 각각의 베리언스들을 랜덤 샘플링 할 때의 베리언스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게 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내 생각에는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더 깊이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거는 뭐 내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관심 있으면 이 페이퍼들을 찾아서 증명을 한번 쫓아가 봐도 뭐 좋은 그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됐죠?
혹시 내가 뭐 나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혹시 저기 또 해결이 안 된 질문이나 이 있거나 아니면 저기 내가 의도를 저기 포인트를 잘못 짚어서 다른 설명을 했거나 하면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언제든지. 28쪽? 이거 네. 이거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그림이 뭔가요? 이거 뭐 대충 무슨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에서나 쓰고 그걸로 만들었겠죠 실제로. 네. 아 네. 네. 뭐 이거 뭐 적당히 손 꺼놓고 이거 뭔가 뭘까요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평균이 네. 0이라고 치고서 네. 분산이 있다고 치면은 네. 렐루를 통과하면은 네. 플러스만 넘어오잖아요. 가지고 그라디언트가 없다 있었는데 만약에 네. 이게 평균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부분에 있으면 마이너스 부분이 다 잘리니까 네. 렐루 통과하면은 이제 네. 그라디언트가 잘려나가니까 이게 다 죽는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크게 보면 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어떤 렐루가 좀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뭔가 리니어 유닛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 다 포지티브 값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렐루를 거치나마나 좀 유명무실하죠. 그러면 그런 리니어 및 렐루를 내가 쌓았어요. 그러면 내가 버젓이 렐루를 추가를 해놓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렐루는 전혀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거꾸로 반대 극단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액티베이션들이 싹 다 마이너스 값들이 나오면 렐루는 그것들을 모조리 다 죽여서 이제 0으로 만들잖아요. 역시 그 경우도 그 다음부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냥 0으로 다 같은 값으로 이제 치부가 되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과연 이 선들은 뭐냐? 이 선들은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이제 2디멘저널 인풋 데이터가 우리가 2디멘전이에요. 픽셀이 2개밖에 없는 사진, 뭐 그레이스케일에 픽셀 2개짜리 사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선이 이제 나타내는 건 뭐냐면,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separating hyperplane이라는 말을 거기서 아마도 했을 거예요. separating hyperplane. separating hyperplane이 어디서 또 나오죠? 머신러닝에서? separating hyperplane. separating hyperplane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SVM. 그렇죠. SVM. 네. 그러니까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한 종류가 뭐 로지스 리그레션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고 SVM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피처가 2개가 있다. 그러면 AX1 플러스 B 뭐 피처 2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뭐 우리가 바이어스까지 허락을 한다. 그럼 AX 플러스 BX2 플러스 C 이거가 어떻게 되느냐?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를 하면 이게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래서 뭔가 키 몸무게가 있고 그러면 키 몸무게를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70살 이상으로 살 거냐 70살 이하로 살 거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그러면 요 개수들을 우리가 학습을 한 다음엔 상수까지 학습을 한 다음엔 0보다 크냐 작냐 요 바운더리 즉 바운더리라는 건 뭐냐 이게 정확하게 0이 되는 점들을 쭉 이렇게 다 그려보면 점들을 콕콕콕 찍어보면 그게 어떤 우리의 피처 스페이스를 양분하게 돼요. 양분. 그래서 우리의 피처 스페이스가 이런 2디멘전이다. 그러면 뭐 이거 그리면 이게 0일 때 이거 그리면 이제 다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y 이꼴 뭐 어쩌고저쩌고 바꿔서 기울기 얼마, y 절편 얼마 해갖고 싹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값이 정확하게 0이 될 때의 점들을 이렇게 수놓듯이 쪼쪼쪼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엔 이 한쪽은 모조리 다 플러스고 꼭 이 왼쪽이가 플러스는 아니지만 한쪽이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우리의 피처 스페이스를 양분하는 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플레인은 평면인 건 알겠는데 하이퍼 초평면은 뭐냐? 피처 스페이스가 우리가 2디멘전이면 하이퍼 플레인이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엔 피처 스페이스가 만약에 3차원이 된다. 그러면 3차원은 이게 하나가 더 붙죠. x1, x2, 뭐 cx3 플러스 t. 그럼 이거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평면의 방정식. 그리고 뭐 법선 벡터니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평면은 뭐냐?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면의 방정식은 이거 이꼴 0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점들을 이 평면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 평면에 위에 있는 점들은 이게 0이지만 그냥 아무 점들이나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 값이 양수가 나올 때와 음수가 나올 때 결국은 모든 경우의 그 피처 벡터, 그러니까 모든 이 평면에 존재하는 점들을 넣어봤을 때 결국은 얘를 두 개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0을 제외,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드를 빼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eparating hyperplane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플레인이죠. 여기까지 플레인인데 그러면 이제 4차원 이상을 이런 두 개로 양분해주는 어떤 그때의 기하학적인 도형의 모양이 뭘 거냐. 그게 2차를 양분하기 위해선 선이 필요하고 3차를 양분하기 위해선 면이 필요하고 4차를 양분하기 위해선 3차원의 뭔가 볼륨을 가지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뭔가 양분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싹둑 그 면으로 칼로 탁 뭔가를 자르는 거예요. 4차원. 근데 자르는 그 칼이 2차원의 그 평평한 면이 아니라 3차원의 뭔가가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초평면 혹은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separating hyperplane, 즉 우리의 피처 스페이스를 두 개로 양분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separating hyperplane이라고 그러고 결국은 이 식이 결국은 SVM에서 나오고 이러는 게 이제 요게 이제 separating hyperplane 이렇게 되고요. 렐루랑 그러면 이 separating hyperplane이랑은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자, 렐루도 기본적으로는 리니어 레이어가 결국은 이런 식의 꼴을 갖고 있죠. 이런 식의 꼴을 갖고 있고 이게 0보다 크면 이 값을 그대로 보내주고 0보다 작으면 이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해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렐루랑 이거 이 separating hyperplane이랑 그냥 도매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선형 변환 자체의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이 식이다. 그러면 렐루가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는 여기서는 이 평면을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건 양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피처가 이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그 값을 그냥 보내주고 만약에 이쪽에 운이 안 좋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렐루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렐루의 정책은 뭐냐? 결국은 어떤 형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결정되는 그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적용을 해서 반쪽은 내가 그대로 살려주고 오른쪽은 내가 싹 다 0으로 죽여버리겠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책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 렐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선형 변환이 결국은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하나씩 줘요.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이런 데에 존재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그렸을 법한 이것들이 실제로 관찰이 되는 피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영역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키 몸무게를 실제로 수집을 해봤더니 한 10m짜리 키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10m다. 그럼 이런 데는 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실제 데이터는. 어쨌건 이 차원은 무한의 평면을 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살고 있는 어떤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의 선형 변환이 적당히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대다수의 데이터는 내가 그냥 보내주고 거의 데이터가 아닌 일부의 데이터만 내가 뭔가 이거는 이제 이쪽을 그냥 살려주는 거니까 대다수의 뭐 100개 중에 한 3개만 내가 살려주고 97개는 내가 죽이겠다 이거고 이 경우는 뭐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살려주는 방향, 살려주도록 하는 정책에 해당하는 그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내가 다 살려주기를 했는데 이 경우가 바로 다 싹 다 우리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싹 다 죽이는 어떤 부분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데드 렐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렐루 자체가 죽었다가 아니라 렐루가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렐루가 모든 신호를 다 죽인다. 그래서 데드 렐루라고 쓰는 말은 렐루 딱 통과하고 나면 하여튼 액티베이션이 싹 다 0으로 꺼지는 거예요. 싹 다 불씨들이 조금씩 전구의 밝기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구의 밝기가 싹 다 0으로 죽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들이. 네, 그게 하여튼 요 그림이에요. 네. 이거는 뭐 그때도 살짝 설명했던 것 같은데 모든 애들을 다 똑같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아까 0으로 싹 다 똑같이 초기화를 하면 이제 아웃풋들이 똑같은 데이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값을 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뭐 그 표현에서 이건 뭐 그 그림이 어디가 있었나 48 이 그림에서 이제 뭔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다 똑같이 하면
데이터가 서로 달라져도 이 나오는 벡터들은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뒤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뉴런이 다 똑같은 짓을 할 거다. 뭐 서로가 데이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배치 노멀리제이션 적용할 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로 쓰게 되면 네. 그 그레디언트가 뭐 센시티브한 그거랑은 네. 관련이 없는 거 아, 네. 그러니까 렐루를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렐루 직전에 우리가 배치놈을 통해서 얘네들을 어떤 레인지를 좀 맞춰주고 싶은데 아까도 봤듯이 렐루가 뭔가 좀 그래도 자기가 좀 있는 역할을 하려면 데이터의 좀 일부는 내가 영어로 만들어주고 일부는 좀 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렐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 데이터가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저기 파워포인트 그 그림에 다 양수인 게 되고 데이터의 영역이 다 이쪽이에요. 그러면 렐루는 다 죽이는 데드 렐루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이쯤, 즉 한 뭐 일부 데이터, 그러니까 뭐 100개 중에서 뭐 한 3, 40개 뭐 그 정도는 살아서 넘어가고 한 뭐 5, 60개, 60, 70개는 그냥 죽고 그냥 적당히 밸런스 있게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리는 게 좀 좋을 테니까 약간 이 지금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렐루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베리언스를 조절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베리언스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의 뭔가 팬인, 팬아웃 이런 개념 쪽에서 좀 쓸모 이렇게 뭐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그런 거 한강 더 보고 이제 다음 화요일에 만나고 그 다음엔 좀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가 1.5개씩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하나 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2개를 보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5개씩 이제 우리가 강의를 커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커버를 하면 이제 정확하게 저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보고 한 번 쉬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반번 볼지 해서 이제 한번 쉬는 걸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약간 뭐 아니면 도 전략이 좋겠냐 아니면 쭉 가는 게 좋겠냐였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진도의 페이스를 요거 한강을 일주일씩 하기에는 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강 다음 아래는 그렇게 할까요? 아래는 재밌어요. 아래는. 하여튼 네 그러면 수고 많았어요. 다음번에는 렉처 7을 들어오고 네 다음번에는 아래는 아니에요. 그 무슨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팅하고 뭐 그런 거. 뭐 아담 그 VGGnet 이런 쪽이랑 그 프리트레인드된 그런 어떤 CNN 유명한 모델들 렉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딥러닝 라이브러리 렉처가 있는데 그거 2개 스킵하고 바로 아래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 그 2개를 다음 아이디어들 다음 시간에 내가 이메일 아직 못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 미안한데 내가 각시는 좀 해줄게요. 그래서 가기 전이나 후중에 뭐 이렇게 원하는 때야 내가 한편 하루 이틀 내고 어떤 그냥 텍스트 같은 게 많은데 어떤 한 종류의 그게 아니라 텍스트가 세븐 다음 있고 스킵하고 다른 텍스트가 있을 때 세븐 듣고 스킵하고 새로운 인풋이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유사한지 네. 아래는 텍스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랑 뭐 외국인 작품 네. 그러니까 뭐 로날드 다일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어떤 글이 이 둘 중에 어느 작가랑 더 유사한지 알아내는 걸 판별해. 뭘 들어야 거지? 그래서 다음에는 렉처 7을 들어오는 게 맞아요. 성공하자. So like you have to put data set like put in the Python and get the result. I think the Python will be
the best bet, I think. But it's yeah, you can choose any other languages as well. But the main purpose is like we have a data Yeah. and Right. user interface. Yeah. So if you think of collecting your own data, then it will be probably difficult because it will take a lot of Yeah, time. can you have like data from Yeah. Wikipedia? Yeah, of course. Yeah, and then Yeah, exactly. So the recommendation is to just use existing or is publicly available data. So the exams will be next week, Thursday, 26th. Was that The exam, the exam? Yes, right. Next Next Thursday. next Thursday, 26th. The 26th, not next week, but the following week. Yeah. I'm sorry. So the question of the exam is like similar to quiz or I think what so, kind of- yeah. Yeah, what kind of? Yeah, it's just a pen and paper kind of exam. Okay, there's no coding, right? I'll probably ask some Yeah. questions about the coding, but it will not be like writing a lengthy code or something. Yeah, because in the lectures we have like coding, they explain the lectures. Yeah, right. So you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at, Okay. 그러니까 화요일에 대학원 가려면 뭐라고 메이크업 좋아하는지. 네. 뭐 내가 저기 오늘 내일 중에 다시 다 피는 좀 줄게. 그한 친구가 더 있어서 네.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 교수님 저희가 네. 프로젝트 주제를 네. 고민하고 있는데 네. 잘 뭔가 잡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주제를 뭐 이미지나 텍스트 쪽에 이제 뭐 어떤 걸 해도 괜찮은데 힌트요. 그 일단은요 기존의 어떤 그 코드가 그냥 바로 이제 공개가 되어서 그런 거를 그냥 바로 이제 다운받아 실행해 볼 수 있는 것도 실행해 볼 수 있는 거면 사실 좀 뭐 그런데 코드가 만약에 없는 거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 좀 흥미로워 보이는 거를 좀 찾아서 그러니까 그 논문이 막 되게 알려지지 않거나 막 이런 논문이 필요까지도 없고 뭐 조금만 찾아보면 뭐 유명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재구현하는 정도의 수준도 프로젝트가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같은 걸로 찾아보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물을 분류하는